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예,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극장가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700만 고지를 넘볼 전망이라고 하죠. 1000만 관객을 넘을 것이냐를 비롯해서 영화 곳곳에 등장하는 장소가 화제가 되고 있고요. 영화를 본 젊은 세대들 중에는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인증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려진 사실에 분노한다는 걸 인증하는 거죠. 또 실제로 반란군에 맞서 육군 본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조선대 77학번 정선엽 씨에게 조선대학교가 명예졸업장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이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지 말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래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회 체험학습으로 서울의 봄을 관람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는데 영화 관람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경북에서도 있었어요. 보수 유튜버들은 이런 조치를 두고 승리를 자축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영화를 영화로 볼 수 있는 여유, 아픈 역사를 되돌려볼 용기, 한쪽 눈으로만 진실을 대하지 않을 지혜를 배워야 할 건 어린 학생들이 아니라 일부의 어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연말을 맞아서 지방의회가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광양시 집행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강평을 냈는데요. 시 집행부의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 입장과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어요. 네, 최근 광양시 의회가 지난달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 광양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강평을 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이번 감사는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이용해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예산 운용, 보조금 집행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이나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시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광양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감축된 예산을 최대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도 예산과 관련된 주문을 내놨는데요. 이 강평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인 BF 인정 과정 등 각종 건설공사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를 철저히 진단해달라고 광양시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예,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최근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광양시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참가에 대해서도 시의회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양시 집행부가 용역 성격과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며 용역의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은 시설비와 부대비, 연구 용역비를 각각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한 지적과 함께 광양시 총무위와 산건위는 광양시의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먼저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양시가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신중하게 사업 참여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고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며 전국 최초나 또 실증사업 등 시험 대상이 되는 공모사업이나 정부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앞으로 지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양시 총무위원회 역시 공모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는데요. 철저한 과학적 분석이 위험한 채 선심성 공적을 위한 광양시의 공모사업 묵모가 많아 과다한 시비가 매칭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차후에 불필요한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현재 확보된 사업의 경우 수입 창출 모델 발굴과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 등을 주문했고 특히 광양시 집행부의 자료 작성이나 제출이 철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시 집행부가 의회가 요구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 내용이 부실한 자료 등이 많아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한 공직자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사후 조치에 대한 지적도 추가했습니다. 예,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비슷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광양시 집행부의 각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공익기부 약속 이행을 두고 지리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에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에요. 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당초 약속한 여수시에 대한 공익기부 약속을 미루면서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되어 온 법적 다툼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오는 20일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이번에 법원 판결에 따라 기부금 논란이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 지난 2021년 여수시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기부의 약속 이행 청구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자 업체 측이 다시 이의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업체 측은 기부금을 납부할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가 여수시와 관련이 있는 단체이므로 자체 설립한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사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의 주무관청은 교육청이고 정관을 근거로 설립돼 있어 어떠한 사항도 여수시가 관여할 수 없는 시와 무관한 단체라며 공익기부금은 여수시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예, 2014년에 케이블카가 가동이 됐고 2017년에 시작된 재판이니까 10여 년째 논란만 소송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수시는 최종 재판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이번 재판의 시작은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매출액의 3%를 여수시에 공익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고 24년에 개통 이후 2015년까지 매출액의 3%인 8억 3,379만 원을 여수시에 기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업체가 장학재단을 설립해 기부금을 내겠다는 이유로 공익기부를 미루면서 재판 소송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여수시는 2017년 기부금 약정 이행 소송에서 승소했고 2018년 재소전 화해를 취소하는 준재심을 제기해 1심과 2심 역시 여수시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21년에 재차 여수시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간접 강제 신청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소송이 이어지면서 공익기부금에 대한 납부도 미뤄지고 있어 2021년 말 기준 납부해야 될 기부금 중 32억 원이 미납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이 소송 필패라는 그동안의 여수시 불명예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20일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천에서 마무리하죠. 지난달 순천시가 국제안전도시 제0인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역을 안전한 도시로 구현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이런 순천시의 의지가 무색하게 됐다고요? 네, 순천시가 지역을 자연과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제안전도시로 선포하고 안전도시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이 국제안전도시 명성이 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제안전도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5년간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모든 자연과 사회 재난에 대해 국제적으로 안정된 수준의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지난달 24일 국제안전도시 제0인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식을 불과 이틀 앞두고 지난달 22일 순천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나왔고 지난 10월 중순에는 이 별량면의 한 유지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역에서 각종 안전 사고가 이어지면서 순천시의 이 안전도시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지자체만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인증을 받은 것이면 그에 걸맞는 안전 강화 조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순천시의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에 이어 지난 6일에는 순천시의 허술한 사회복지망을 드러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을 속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이었습니다. 순천시 행동의 한 빌라에서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곁에서 50대 지적 장애인 조카가
끼니를 챙기지 못한 죄로 발견돼 순천시의 허술한 복지 시책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순천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동안의 시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보고 좀 더 촘촘한 안전복지망을 구축하겠다며 입장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수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입시 전략 짜는 게 참 중요한 시기겠어요. 네, 올해 수능 만점자는 전국에서 1명이 나올 정도로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예. 수능 점수로 인해 수시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탈락도 많을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서 접수 눈치 싸움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지역에서는 이런 입시 전략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도내 5개 시에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대입 지원관과 진로진학 상담 협력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들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인데요. 이곳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지 또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수험생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용은 안 해봤어요. 아니, 알고는 있어. 친구들 중에 받았다고 한 친구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같은 거 여수시에서 진행하는 이런 거 받은 친구는 몇 명 봤는데 저기를 가봤다 이렇게 말한 친구는 못 봤거든요. 학교에서 연결을 많이 해주는데 학교에서 저기를 이용해라라고 알려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센터가 있는지 알았는데 지원관이 계신다? 이렇게는 자세하게 몰랐어요. 아쉽죠. 저도 오늘 알았으니까 한번 이용해봐야겠어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학교에서 주는 거 아니면 더 안 보니까 잘 몰라요. 홍보를 하면 많이 갈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다 모르고 안 가는 거거든요. 그냥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학생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험생들 쓰라고 만들어놨는데 정작 수험생들의 수요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전라남도 교육청에 대한 전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진로진학 지원센터의 저조한 상담 실적을 지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9월 30일까지 5개 센터의 대면 상담과 온라인 상담의 총 횟수를 봤을 때 하루 평균 2.7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예. 센터의 인프라는 갖췄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한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적했습니다. 예. 앞서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으셨습니다만 여수시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혼동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는요. 여수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담당합니다. 예. 이 두 기관은 운영 형태 좀 다른데요. 이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컨설팅이나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한다면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상시적으로 입시, 취업과 관련한 지원 간의 1대1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예. 오늘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면서 1대1 상담에 대한 더욱 집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수 진로진학지원센터 이규환 대입지원관 얘기입니다. 예, 저희 진로진학 상담센터에서는 상시적으로 대입 지원관 그리고 진로진학 상담사 그리고 또 야간에는 권역별 상담 협력교사까지 다양한 상담의 유형을 지금 저희가 소화를 해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진로진학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중학교 내지는 고등학교 저학년부터의 어떤 상담 결과 관심과 흥미들을 종합을 해서 더 많은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오실수록 더 학생들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제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2월 26일부터는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을 대비해서 11시부터 야간 22시까지 총 12월 26일부터 1월 5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집중 상담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남 진로진학 지원 포털을 검색하시면요. 간단한 회원가입 이후에 상담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고 그때 좀 가급적이면 알고 싶은 정보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에 맞추어서 상담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 1월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센터들의 도움으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짜는 게 좋겠습니까? 이 수험생들은요. 우선 영역별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수시 불합격 시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정시 지원 전략도 짜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 같은 점수라고 해도 대학별로 어떤 영역을 더 비중 두냐에 따라 갈 대학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성적을 확인했다면 대학별 학과별로 수능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의 수능 반영 방법부터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자기 점수의 특성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반영 지표에 있어서 크게 보았을 때 100포인트 점수, 표준 점수 어떠한 지표가 본인에게 좀 더
강점을 좀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대학들의 정시 모집 요원을 살펴봄으로써 이 전형 방법, 반영 영역이라든지 가중치 또는 가산점 등을 확인해서 자신의 어떤 점수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한 이후에 그 수시 모집의 2월 인원은 12월 30일을 전후로 발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종 지원 전략은 반드시 수시 모집의 2월 인원까지 포함해서 함께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위해 지자체 교육부가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 학생들과 수험생들을 위한 지원센터인 만큼 많은 수험생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 3주 만에 네, 뵙는 것 3주 같죠? 만에 뵙죠. 예, 네. 2주간이 특집 편성이 되어 있는 바람에 아주 오랜만에 또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휴가 갔다 온 기분입니다. 그렇게 큰 부담을 저희가 드렸었나요? 예. 저희 여수 YMCA는 뭐 그동안에 뭐라 그럴까 사업들 하면서 올해 제가 3년 전부터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생태도시 건축 아카데미거든요. 특히 이제 생태 건축에 대한 개념, 도시계획에서 환경과 지속 가능성들을 담아내는 난개발이 아니라요. 예. 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 수목, 월 수목 5회에 걸쳐서 여수 시민들 대상으로 생태 도시 건축 아카데미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70명이 현재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와. 그중에 60%가 주부들입니다. 예, 주부분들이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농막을 짓고 싶은데 어떤 농막을 지어야 돼요 이러면서. 좋네요. 그런 네네. 것들이 실증적이고 되게 좋은. 그러겠어요. 탄소 제로 건물들, 단독 주택은 어떻게 하는지, 요즘 또 아파트들은 어떤 형태의 환경성들을 도입하는지, 그리고 여수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뭐 주거지나 아니면 도시계획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이고, 특히 우리가 콜롬비아 하면은 마약의 수도 메데진이거든요. 대구 인구 정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마약이 엄청나게 심했던 그 도시가 아예 생태교통과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어떤 도심 재생을 도시 재생들을 혁신적으로 하면서 예. 완전 핫한 곳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를 보면서 최소한 여수라는 도시가 어떻게 지향해 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아카데미 과정입니다. 예, 관심 또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석 총장님 어떻게 한 또 2주 아니 3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김대희 총장님은 좋으시겠습니다.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덜 고된 일을 하셔가지고 저는 저희 그 순천 지역에서 매년 그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하게 되면 시민단체 회원들도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각 상임위원회가 3군데니까 매일 18명 이상이 참여를 합니다. 물론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하셨던 모니터 활동가들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우리 순천시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또는 피감기관들이 이렇게 대응하고 있구나. 물론 여수나 광양은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열어놓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순천은 계속 2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참여하셨던 분들이 올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순천에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정원박람회 일단 종료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핫하게 좀 이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그 뭡니까 그 선거구와 관련해서 분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예. 행정사무감사에 다 나오니까 이 모니터를 하시는 분들께서 지루함이나 이런 것 없이 굉장히
그 행정에 대해서도 배우고 의정 활동에서도 배우고 그러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셨던 분들과 함께 점심 먹으면서 좀 평가회 하고 나서 아마 보도자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를 아마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기다려 보는 것으로 하죠. 그 뭐 선거구 이야기를 잠깐 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좀 의미 있는 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 여수와 순천 두 지역 다 여수, 순천, 광양 모두 다 의미 있는 그러니까요. 선거구였죠. 선거구가 일단 복원이 된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순천, 광양, 고래, 곡성, 가을이 순천이 분구로 되게 되고 광양, 고래, 곡성이 하나로 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게는 전혀 불리할 일이 없는 일이 된 거죠. 네네. 반면에 저쪽 이제 서부권. 목포 쪽, 서부권 쪽에서는 대단히 지금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분구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순천 지역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도 굉장히 많아지게 될 거고 제가 어느 다른 방송사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번 기회를 잘 고민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겠어요. 네,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대 총재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아니 서부 쪽은 지금 난리 난 것 같아요. 예. 목포하고 신안이 합구가 되니까. 영암 신안 뭐 이렇게 그러죠. 무한히 합구가 된다니까 사실은 비정상적인 네, 선거가 그러죠.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당황스러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전라북도가 가뜩이나 국회의원 표가 적은데 거기서 항구가 줄어들고요. 경기도 중에서도 부천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거든요. 여기서 한석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부산 쪽이 늘어나니까 민주당은 이런저런 개념으로 한 두세 표 정도를 손해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관위가 이런 선거 구역에 관계된 의견이고요. 결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 민주당이 절대 양보 안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3주 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아무튼 뭐 저희가 이 이야기만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정되고 나면 좀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예. 같습니다. 뭐 그때부터는 뭐 집중적으로 또 다뤄드려야 되니까. 자, 이번 주 주제입니다. 뭐 오프닝으로도 이번 주에 좀 전해드렸는데 집중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이면요.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5주기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 김용균 씨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어서 사망했었죠. 어제 대법원이 원청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김용균 씨 사망 5주기를 맞아 나온 법원의 판결, 또 노동 현장에서 안전 책임의 외주화, 뭐 또 중대재해처벌법, 뭐 다양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대법 판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좀 주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2심 내용을 인정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버렸거든요. 이게 서부발전이 원청이고요. 예. 그 밑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한국발전기술이죠. 한국발전기술이 이제 하청인데 결국 원청 대표는 안전보건관리계획하고 또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하청이 줬기 때문에 예. 하청이 다 책임지는 거다라는 구시대적 판결을 해버렸던 거거든요. 사람은 죽었는데 결국은 이 죽은 사람에 대해 원청, 하청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울 수 없고요. 실제로 하청이 이제 유죄를 받았지만 그것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작은 금액의 벌금과 집행유예니까 거의 뭐 실형을 아무도 안 받았던 행태가 되어서 노동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좀 허탈하게 만들었던 흐름이 있어서 예. 결국은 대법원이 법리라는 교과서적인 그러한 좀 학설에 갇혀서 세상의 흐름 또 일반 사람들의 노동자나 국민들의 그런 요구와 바람을 결국은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김석 총장께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도대체 얼마나 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안전이 그 보장되지 않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더 죽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나 또는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마련될까라고 하는 허탈감에 사실은 뉴스 내내 지금 오전도 그렇지만 이 김용균 노동자 김용균의 그 죽음에 따른 그 사회적으로 김용균 이 노동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그 동료들이 그리고 이러면서 비정규직이 이 위험한 외주화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간 외쳐왔던 이야기가 김용균 법이라고 해가지고 통과되기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되돌아온 것은 부메랑처럼 다시 그 자리가 돼버린 것에 대한 이 먹먹한 실정을 도대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죠. 도대체
사법부는 왜 이렇게 뭐랄까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또는 안전 문제와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법률적 판단을 왜 그들의 편에 서서 그 재판을 하지 못하는 건지 너무 답답한 상황이죠. 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서부 발전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어떻게 보면 화력 발전, 그러니까 발전 회사 대기업군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 우리가 사업장을 보면 원청과 또 하청업체는 그 해당 사업장 내에서는 하청업체가 어느 것 하나 결정할 수 없어요. 하물며 그 하청업체의 사장 이윤마저도 원청이 통제를 하거든요. 그만큼 모든 것들은 원청과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안전 규정이나 작업 규정도 원청이 다 뭐라고 그럴까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게 현실적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원청은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김영균 법이 우리 노동자 김영균 씨가 숨지고 나서 17일 만인 가운데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때 아주 명료합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라면 원청이 무조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무슨냐 입법은 충분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행정부가 이것을 유예 기간을 두 가지고 좀 이따 두 번째 질문에 나오겠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또 유예한다면서요. 또 이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2심, 3심 가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변혁적 이 세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으면 결국은 이런 표현 쓰기 싫지만 가진 자들이 계속 힘을 가지는 세상에서 노동자들이나 정치개혁이나 사회적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갑과 을에서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계속 법원 판결로 나타나니까 너무 화가 나 죽겠어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그 법이라는 게 소급 적용이 안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을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그 여론이라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있었고 이 법이 만들어진 그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대법 판결에 좀 아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치더라도 김영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중대재해 처벌이나 원청에 대한 문제를 물었을 때도 이 사회적으로 이 재판부가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원청을 책임진 사례가 손에라도 꼽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딘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지금. 그 원청에서는 왜 김영균 씨가 그 머리를 거기다가 들이밀고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반응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당시에 참 좀 책임감과는 좀 거리가 먼 이런 대응들, 뭐 이게 뭐 법적인 대응 때문에 뭐 그렇게 됐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좀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김성 총장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그 김영균 씨 사고 이후에 나온 재발 방지 대안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죠. 근데 말씀 주셨지만 50인 미만 업체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 이게 내년부터였는데 지금 정부와 여당의 반응은 더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 기업과 정부가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경영자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위험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곳에 대한 안전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외주화되어 있으니 이 문제를 하청이나 재하청의 업체의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원래에서는 원청에서 책임을 분명히 지어야 되니 이 노동 환경에 대한 안정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문제는 원청에게 있는 건 이걸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회자 질문처럼 50인 미만 내의 사업장이 이걸 적용하는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과 공론화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노사경제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런 데 만들어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너무 일방적 조치로 이 일방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결정되고 이 법에 대한 원래 가지고 있는 취지를 계속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가장 큰 뭐랄까 노동이라고 하는 사회를 굉장히 좀
경시하고 그다음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너무 이 정부 들어서 너무 심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1년에 보통 우리가 노동자 사망 사고가 한 600명 정도 돼요. 1년에. 굉장히 많은 거죠. 그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그중에서 65%를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대부분의 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든 작년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영역이 4년 전이죠. 강화되었고 개정되어서 그리고 작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실효가 되면서 실제로 50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을 안 받았지만 작년 현황을 보면 한 20% 정도가 이 사망 사고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상당수는 사장이 대표이사였는데 예. 자기는 회장으로 빠져요. 왜? 이게 워낙 무서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를 앉히고 안전 영역에 또 직원들을 추가 채용하고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사망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요. 오히려 50인 이하 사업장은 20%가 또 사망 사고가 늘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고 그동안 중대재해법 보니까 해당되잖아요. 아이고 이거 뭐 변호사만 잘 쓰면 사망 사고 나도 솜방망이 처벌. 왜냐하면 실제로 작년에 중대재해법 대상 중에서 실제로 유죄를 인정받은 것이 15%만 받았거든요. 예. 아 이거 빠져나가기 쉽더라. 오히려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걸 건성건성 대하는 거고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은 경영활동에 지장을 준다라는 이름으로 한 2년 정도 더 유예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0인 이하 사업장들은 주로 뭐냐 하면 대기업의 사내 하청을 하거나 아니면 안전 영역이나 뭐 건설 영역에 협력업체로 들어가서 일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까 서부발전처럼 결국은 이 협력업체의 사장이 안전사고가 나면 본인이 실형이거든요. 이건 징역형이거든요.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예외 조항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대기업들이 불편해하니까 경영자 뭐 협의회라든가 경영자 모임에서 반대하니까 덩달아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막 이런 현상은 좀 안타깝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나쁜 의도로 그렇게 기업들이 전략을 짜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뭐 현상을 좀 짚어주신 것 같고 지역으로 좀 좁혀볼까요? 국가 선단이 많습니다. 뭐 원청, 뭐 하청, 뭐 재하청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또 우리 지역인데 위험의 외주화, 안전 책임의 외주화 문제 우리 지역은 좀 나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올해 그 석유와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뭐 회사마다 어떻든 뭐 공정 라인을 죽이기도 하고 예. 납사 영역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의 이윤이 적어지니까 오히려 외주화가 더 많아진 거죠. 아하. 현실적으로 정규직 영역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윤이 없으니까 대주주한테는 이윤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10,000원 정도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공사가 1,000,000원짜리 공사가 결국 뭐 6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막 낮아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의 안전 요소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이나 여건이 굉장히 쉽지 않은 가운데서 네. 이 외주의 그러니까 또 위험의 외주화뿐만 아니라 외주화 자체를 원청에서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이 일에 대한 것들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지역사회에서의 감시나 모니터 이런 것으로 기업이 좀 더 이 노동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여수 산단 내에서는 우리 김대희 총장님 참여하고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어떤 모니터링이랄지 모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어떤 지역사회 거버넌스가 있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그래 좀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점쳐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서부발전 사례를 보면 서부발전도 어떻든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사 기간을 줄이고 또 정규직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한테 전가하면서 결국은 모든 책임은 하청업체가 다 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구조가 뭐 광양이나 여수의 대기업 사업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한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민간 영역은 일단은 어떤 공사를 맡길 때 최저탁 자체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가장 돈을 적게 쓴 업체에 해당된 공사 물량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이 많이 되어 왔죠. 네, 그동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숙련공들을 써야 될 걸 그러면 이제 하청업체는 숙련공을 써야 될 걸 뭐 외국인 노동자를 쓰거나 비숙련 노동자를 써서
어차피 이윤 가져가야 되니까. 값이 싼 노동자들. 뭐 이런 행태면 결국은 안전사고를 원청이 스스로 뭐랄까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율성 이런 것에 대해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위험의 외조화는 막을 수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랄지 산업안전 기본법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일정 부분에 좀 필요한 규제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기업이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목적은 결국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윤을 극대로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그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결국은 값싼 노동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 법으로 일정 부분 규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나름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뭐 경사노동위원회도 있고 굉장히 공론화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너무 일방화시키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시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기업들이 편성해 가가지고 시장 가서 양복 입고 떡볶이 먹고 있고 이러니 이게 뭔가 이 제도가 만들어 놓는다 한들 그 시행하는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기업이 이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지지 않는 사회가 계속 된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라도 뭔가 이렇게 기업과 정부와 지자체와 그다음에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런 좀 불편한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라면은 뭐 시장 가서 떡볶이 먹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뭐 아무튼 그러니까 어쩌다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가면은 기업에서는 이것을 노동안전환경 마련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는 것이 기업을 너무 옥죄고 있다. 안 그래도 기업하기가 힘든데 이런 인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든 기업의 이윤이 어떤 공정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좀 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윤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 결국은 마땅히 써야 될 것,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부분을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도저히 이런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경영진들, 기업에 책임되는 CEO들은 결국 대통령실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의 안전사고들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리고 이런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상적인 보수를 받고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기업이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더 도덕적이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자기 모습을 가야지 이게 국민 여권하고 그러니까 여당하고 대통령실에 입법을 막아달라. 거부권 행사해달라. 유예해달라. 이건 굉장히 천민적인 생각이거든요. 천민적인 모습들을 좀 벗어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천박한 자본주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유럽 사회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경제 규모와 경제 내용을 가지면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그런 사회적 불편 요소들을 제거하잖아요. 네. 노동에 대한 안정성 문제랄지 자유권에 대한 국가적 어떤 책임제랄지 평등에 관련해서는 결과적 평등보다는 과정의 평등에 대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기회 요건을 만들으라고 하면서 어떤 사회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로서 기업에게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언제 그 회사의 CEO를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의 안전한 기준을 마련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동자의 죽음을 회사 차원에서 먼저 일차로 좀 막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한 어떤 그 국회의 역할이 더할 나위 없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이 정부 들어 좀 너무 꽉 막힌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을 계속 마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발전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함인 것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본인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노동계의 변함없는 요구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라는 것도 좀 어찌 보면 모순적이긴 합니다. 이 현실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하고 산업구조의 변화, 법률적 시스템 여러 방면에서 다른 사례들도 배우고 뭐 좀 살펴나가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시점에서 모레가 이제 김용균 씨 5주기인데 이 시점에서 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두 분은? 저는 환경안전 보건 영역은 저는 협력업체에 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청이 정규직 능력 있는 기술을 가진 정규직을 통해서 그 부분 영역은 정규직 영역이 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1차적으로 원청 법인한테 책임을 묻거든요. 예. 원청 책임한테 묻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원청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회사가 우리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를 증명해 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해요. 우리나라는 검사가 불법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이렇게 1차 책임을 짓고 이러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의무적인 행동이나 회사의 정책적 조치들이 뭔지를 스스로 사업주가 증명해 내려니까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미국은 특히 건설 영역에 있어서 특히 노동자 인건비만큼은 하청이든 그죠? 뭐 하청의 전문 기업에다 주더라도 인건비만큼은 깎지 않거든요. 인건비만큼은 정상적으로 줘서 고숙련공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도록 해주고, 기업은 어디서 이윤을 가지냐, 공정혁신이나 기술 개발을 통해서 거기서 이윤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주 이상적이네요. 아주 이상적이죠. 네. 뭐 그래서 이거는 하청을 주더라도 임금 자체는 안 깎이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노동자 대표가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는 등기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5, 6명 등기이사들하고 똑같은 권한을 가지니까 1년 예산을 짤 때도요, 안전보건 영역의 예산들이 삭감되는지 안 삭감되는지 투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바수프, 한국 바수프가 있잖아요. 바수프의 사장은 아시아 계통에 있는, 아시아 쪽에 있거든요. 거기 대표이사가 노동자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이사들이 있어서 과연 어느 나라에 세계에 우리 그 지점이 있다면 지점이 대체로 노동자들 안전 문제라든가 월급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를 직접 노동자 이사가 판단하니까 아마 남동발전도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자들은 좀 차별하지 말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네, 노동자 대표들은 가감히 민간 기업도 최소한 이사 중에 하나 들어가서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또 지나치게 협력업체의 비인간적인 대우나 뭐 최저 낙찰제를 통해서 오히려 회사 이미지가 깎아내린 것을 방지하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김석 총장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기준을 만드는 건 우리나라 수준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 정치 편향화 그런 시각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 모두 다 노동자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논쟁에 끼어들면서 이 문제가 전혀 그 뭐랄까 제동 걸린다고 그래야 될까, 그런 지점이 좀 없잖아요. 예. 사실은 김용규 씨의 이 억울한 죽음 끝에 결국은 사내반전보건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일대 차별적 죽음을 막기 위해서 원청에 있는 최고 경영자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을 집어넣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나아가고 있지만 노동에 대한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우리의 일터의 환경이고 또 법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이렇게 이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노동자들의 어떤 이 노동조합의 활동 그러면 이 정부나 기업들은 너무나 이렇게 좌편향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인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 막막함이 있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한 계단씩 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꼭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용규 씨 5주기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8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무슨 12월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덥더라고요. 한 15도, 16도, 17도 이렇게까지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던데 참 연말 분위기도 안 나고 그러는 것 같아서요. 끝곡으로 연말 분위기 좀 느낄 수 있는 곡 준비했습니다. 민호이의 산타 커밍백 들으시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재충전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 밖에 나갈 생각 없고 분위기 잡을 생각 중이고 생각 없고 Tell me what you're looking for. Let's go down on Christmas with us at the same time as me. I receive a gift from Santa Claus. 네가 봤을 때 네가 원하는 게
선물 혹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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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고 Santa's coming to me out of waiting for it Santa's coming to me Santa's coming to me out of waiting for it This Christmas is different Merry Christmas Day Will Santa come to me 홀로 백화점 러비 진열돼 있는 마네킹과 다를 게 없는 나 이런 기분 처음이야 외로움이란 역시 창작에 도움이 되네요 이게 되네요 선물로 용기를 갖고 싶어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느라 말도 못 걸고 그런 내가 너무 싫어서 동작을 모방해봤지만 되려 역효과를 냈어 Let's go down Christmas with us at the same time as me I receive a gift from Santa Claus yeah. 다 알고 있다고 말해줘 사실 그게 나라고 말해줘 다 알고 있다고 말해줘 사실 그게 나라고 말해줘 yeah. Santa's coming to me all the waiting for it Santa's coming to me